최소 3년 정도는 또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이상, 아니면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닌 이상, 뭐 급등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하락세로 완연하게 꺾이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같이 네. 이 이제 내 집을 마련하거나 뭐 투자자 하신 분들이 혼란스러운 시기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집값이 불량님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거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네. 앞으로 더 오르는 게 급등 막 지난번처럼 그렇게 올 거라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여기서 또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분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신 것 같아요. 뭐 저도 얼마 전에 영상을 이제 상승 얘기하시는 분 영상 올렸고 네. 하락 얘기 같이 올렸었는데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동시에 한번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야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시기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네네. 불라님은 이제 어쨌든 방향을 정하셨지만 네네. 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요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오른 건 많은데 그렇죠. 단기간에 급등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뭐 20년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엄청 많이 오른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년도부터 한 14, 15년도까지 정말 그 바닥을 막 치면서 막 오히려 하락을 하던 시기가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딱 10년 전만 해도 그 시기였단 말이죠. 2012년도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10년 전에도 일하는 분들 있었을 것이고 그때도 돈이 뭐 몇천, 1억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분명히 살 수 있었고 그때는 뭐 집값이 안 오르던 시기니까 그런 걸 경험했는데 지금 이 급등이 몇 년간 와버리니까 야 이거는 너무 비싸다라고 그렇죠. 약간 상대 평가랄까? 좀 상대적으로 체감이 좀 더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연평균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작년, 재작년처럼 어떤 뭐 계약갱신 청구권, 뭐 임대차 3법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급등하는 일은 아마 지금부터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뭐 또 정책이 뭐 하나가 나오지 않는 한. 근데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하락을 점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우상향 했던 것도 맞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뭐 서울 어떤 뭐 그 산자락에 있는 뭐 빌라가 오르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아파트를 원하시고 아파트가 오를 거냐를 다 따지실 거란 말이죠. 그럼 아파트라는 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집중의 50%도 안 되는 상위 50% 물건을 지금 보고 계신 거고 그거에 공급도 없고 그리고 연평균 상승세도 어쨌든 급등은 했지만 길게 보면 그렇게 급등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네. 저는 무주택자라면 집을 살 수 있으면 사라고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만 몇 년만 봤을 때는 진짜 급등한 거지만 네. 조금 더 늘려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고작 한 6년, 7년 전만 해도 집 사면은 정말 바보 소리 듣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많이 집을 안 사면 바보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또 조만간 집 사면 바보 소리 듣는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는 되게 특이했던 경우였지 이게 다시 그렇게 반복되려면 정말 많은 요건들이 맞아줘야 되거든요. 한 예로 가장 가까웠던 2009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그때부터 2013년까지 계속 하락하던 그 시기는 금융위기라는 게 어쨌든 터졌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이 무너진다라는 거 그 공포감이 가장 컸기 때문에 1주택자들도 막 팔기 시작했던 거고 IMF가 온다.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보금자리 주택을 서울 주변에 세곡동, 내곡동에 그린벨트 풀어가면서 실제로 분양가를 그때 같이 민간 기업이 분양하는 거에 반값에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반값 아파트를 막 10만 채를 제공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분양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청약을 기다리던 분들도 다 공공 분양만 가 있고 미분양 막 터지고 있고 마포 뭐 반포 다 미분양 나가는 상황이니까 공포감이 정말 휩쓸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게 가격이 좀 이렇게 내려가고 이랬던 건데 지금 그 일이 다 같이 겹쳐서 올 것이냐. 딱 하나 금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데 금리가 지금 미국에서 올린다고 했고 실제로 올렸잖아요. 네, 그쵸. 근데 미국은 이제 한 번 올렸어요. 그렇죠. 0.25.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 전에 그 1% 이상 미리 올려놨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올릴 거를 예상하고 먼저 올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미국이 이제 올리니까 우리도 같이 똑같이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정확하게는 미국이 올릴 걸 예상해서 먼저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올리긴 올리겠지만 미국과
동등하게 올리진 않을 것이고 조금씩 봐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조절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금리 하나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량님이 집을 처음에 살 때 네. 언제 사기 시작을 했어요? 2010년 말에 이제 집 보러 다녔으니까 그때부터니까 벌써 한 12년, 13년 된 거죠. 그때만 해도 어쨌든 살 때 이제 네. 별로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때는 뭐 집 사면 미쳤다는 얘기 들었었죠. 근데 그때 왜 샀어요? 뭐 그때 저는 이제 그 월세로 계산을 해서 그때 500에 30 정도 나오는데 집값이 5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수익률로 치면은 6%가 넘었거든요. 한 6% 정도 나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했었던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기준금리가 2.7, 2.8 뭐 이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은행을 갔는데 6.5%의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최고 높은 게 6. 몇 %고요. 지금 대부분 대출 받으실 때는 아마 3.8에서 4점 초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 같은 사람이 회사원이 가도 6.5를 부르던 시절이었고 뭐 조금 신용이 안 좋거나 하면 7.8, 뭐 8도 빌리던 시절이야. 1금융권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막 했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절대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 1% 오르면 엄청나게 부담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집을 안 사면 뭘 선택할 것이냐? 전월세인데. 그럼 전월세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저는 1주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선택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속상한 얘기지만 내가 전세를 선택했다는 건 그 몇 년 전에 그때 당시에 만약에 뭐 동작구를 선택했다고 칠게요. 동작에 와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잘 사셨겠죠? 근데 이제 내가 집을 살려고 보면 그때 동작을 선택할 때에 절대 가지 않을 동네에 그쵸. 가기도 힘들어요. 가격차가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저기까지 밀려나야 되나라는 그런 것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도 절대 전세로 사는 동네는 우리 동네가 아니거든요. 전세로만 갈 수 있는 동네는 내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예 발도 안 들이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전세를 얻으면 좋은 동네 가서 살 수 있고 좋은 아파트 가서 살 수 있다 보니까 마치 여기가 내 동네, 우리 집 같고. 근데 그거는 결국에 이런 어떤 상승기나 이런 걸 만나게 되면 정말 피부로 와닿죠. 아, 여기가 우리 동네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더 좌절감도 커지기 때문에 지금 옮기는 게 되게 힘드시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제 진짜 우리 동네를 찾아서 가는 거고 거기 가서도 또 좋은 일 있으실 거니까 중요한 거는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에서 사는 거 그거에 대한 안정감도 되게 크다. 그걸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집에 대한 내 정확한 눈높이도 좀 찾아야 되는 네, 그렇죠. 부분들이 사실.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럼 당장 몇 년 동안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하락할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진짜 7, 8%씩 막 나와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살 때 만약에 대출을 7억 받으면 1년에 이자 한 5천만 원씩 낸다. 그 정도. 원금까지 해서 한 8, 900만 원을 내는 정도? 네. 그러면 못 버티겠죠. 네. 다 못 버티고 무너질 것 같고 아니면 대규모 공급이 갑자기 생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외부의 어떤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규모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패닉이 빠져서 뭐 1주택 대규모 공급은 언제쯤?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공약에서 그 후보 시절에 250만 원 아니었나요? 네, 250만 원입니다. 네. 네. 근데 그것도 어차피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200만 호를 연장해서 이제 가는 거랑 뭐 민간에서 재건축을 해서 좀 늘리겠다라는 건데 이번 임기 안에는 불가능하죠,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참 죄송스러운 게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지 않다. 거기다가 공급이라는 게 당장 대규모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뭐 최소 3년 정도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이상 아니면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닌 이상 뭐 급등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하락세로 완연하게 꺾이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맞아요. 크게 세 개는 공급이 엄청나게 네. 그다음에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아니면 세 개의 금융위기인데 공급은 어쨌든 지금 당장 이 임기 내에는
힘든 거고. 쉽진 않죠. 그럼 나머지 두 개인데 네. 나머지 두 개도 뭐 금리를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2018년도를 한번 보시면 아는데 2018년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좀 더 한 0.5% 정도 낮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면 뭐 채권에서 막 돈 다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 버텼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나름 한국은행도 네. 우리나라 경제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금리를 마냥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이것도 뭐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자, 하지만 또 불량님이 틀릴 수는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그렇죠. 틀릴 수도 내년부터 있죠. 하락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락기가 온다면 네. 하락기가 왔을 때 부동산 투자가 돈 벌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주식에서는 네. 이게 장이 다 떨어지면 네. 물론 개별 종목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네, 높거든요. 네, 네. 부동산 좀 다른가요? 근데 주식도 공매도가 있잖아요. 네. 공매도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근데 개인은 뭐 거의- 부동산에서는 경매가 좀 그래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조건 상승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 얘기가 틀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 네. 내가 그러면 경매를 좀 공부를 하시라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진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게 되면은 네. 말 그대로 투매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그 상환 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돈 문제가 생기면서 막 법원 경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락한다는 건. 그렇죠. 그러면 정말 경매 시장에는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패닉으로 하락하는 시장에서 누가 뭐 경매 같은 걸 누가 사겠어요. 다시 2015년도로 돌아가서 아무도 집 사지 않는 시절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경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살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2014년도, 15년도에 보면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당히 낮게 낙찰이 됩니다. 정말 좋은 아파트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뭐 안 사니까. 그래서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뭐 공매도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매라는 거를 좀 배워놓고 계시다 보면 경매도 뭐 하루 이틀 만에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연습 삼아서 하시다가 진짜 그렇게 하락이 오면은 한번 뛰어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뭐 만약에 진짜 하락은 할 건데 경매가 싫다. 네. 이런 분들은 정말 현금을 가지고 계시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데로 이제 옮기셔야 되겠지만 부동산 쪽에서는 뭐 어느 정도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면서 경매를 공부하고 있으면 하락장 때 진짜 큰 돈 버는 게 경매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락장에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현금과 좀 경매 공부를 지금부터. 네,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거니까요. 자, 아까 전에 꼬마 빌딩 얘기해 주셨는데 네. 꼬마 빌딩이 이제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그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큰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장난 아니죠. 네. 저도 요즘에 네. 꼬마 빌딩 많이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은 얘기는 물건이 없다. 네, 물건이 없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뭐 꼬마 빌딩이 좀 많은 사람들의 꿈인 시절도 있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그냥 그 꼬마 빌딩도 네. 보니까 그 2017년, 18년도부터 이제 네. 그 주택 규제를 하면서 약간씩 이제 꼬마 빌딩으로 좀 옮겨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맞아요. 저금리를 만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월세라는 건 뻔히 나오는데 금리가 내려가니까 대출을 받아서 7, 80. 집을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세가 1,000만 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그 금리가 높을 때는 대출이 부담스러워서 못 샀다면 이제는 금리가 낮아지니까 막 더 사러 오는 거예요. 남으니까. 근데 그 사고 나서 금리가 더 내려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내려가서 0.5까지 막 가버리니까 가격들이 막 2배, 3배 뛴 게 정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값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저도 뭐 물건들을 많이 봤는데 주인들이 뭐 팔 생각은 별로 없는데 한번 여기까지 네가 살 수 있니? 그러면 한번 사봐. 이 정도로. 확인 테스트. 그래서 저기 뭐 송파에도 어떤 물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의뢰를 하니까 바로 70억을 올려버려요. 아, 원래 얼마짜리 정도였는데? 한 200억 정도인데 뭐 산다고 하니까 바로 70억 올려버리고 막 이런 270억? 네. 200억짜리 270억 올린다고요? 바로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간을 보시는 거죠. 270억을 살래? 그러면 300억 또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도산대로 쪽이다, 이쪽 강남 쪽도 보면은 네. 뭐 평당 뭐 2억. 그러니까 그 뭐 상업지도 아닌데 네. 이게 그 어느 정도 비싼 거냐면 한 2, 3년 전보다 한 두세 배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작 2, 3년 만에 한
1년에 한 1.5배씩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보다 훨씬 그렇죠. 특히나 올랐고, 거기는 내 돈도 별로 안 들어갔잖아요. 대출도 뭐 7, 80%를 해주기 때문에 뭐 신축한다고 그러면 90%도 해주니까 네. 그래서 정말 좋았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금리 시대가 끝나가는 게 이제 보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내릴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올리면 올렸지. 그러면 지금 사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시절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인분들은 살 테면 사봐 라고 던지고, 그리고 사는 분들은 대출을 또 받아서 사야 되는데 네. 대출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여러모로 지금 좀 서로 이게 맞지가 않는다. 네. 그러면 누가 오래 버티냐의 싸움이겠죠. 근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집하고 똑같은 게 어차피 나 지금 2배 올랐기 때문에 네. 2~3배 올랐는데 뭐 월세도 잘 나오고 하니까 계속 버티시는 분들도 있고, 사는 분들은 야 이거 못 사겠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분들은 좀 조심해서 사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월세 수익, 뭐 시세 차익 이런 거를 노리지 마시고 네. 뭐 사옥으로 쓴다거나 뭐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아, 내가 만약에 이제 식당을 하는데 네. 그 식당에 건물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뭐 사서 본인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한다면 내가 어차피 써야 되는데 공실 리스크가 없어지고 네. 하니까. 아니면 뭐 내가 1층은 내가 쓰고 뭐 2, 3, 4층은 뭐 빌려줄까 뭐 이러는 분들은 지금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 투자 목적으로 하시기에는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네. 조금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사실. 그럼 꼬마 빌딩 혹시 투자 팁 한 개 정도만 더 알려주신다면? 짓는 거 아니고서는 네. 솔직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짓는 거라면 짓는 것도 답이 안 멸실하고 나와요. 다시 짓는 거야? 제가 뭐 팁까지 드릴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뭐 사례를 얘기를 하면은 네. 지금 웬만한 지역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면 무조건 손해를 봐요. 월세 대비 적자예요. 무조건 적자거든요. 근데 그 가격에 아니면 안 판다고 하시니까. 그럼 이걸 사가지고 적자를 보면서 뭘 기대하는 걸까? 우리가. 우리도 어쨌든 투자라면 돈을 버는 건데 월세로는 적자가 나요. 근데 투자는 했어요. 네. 근데 돈을 벌 거면 뭐겠어요? 시세 차익이죠.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새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보다 적자가 더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도 사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살 것이냐? 그거를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 나보다 적자율이 더 커질 것이고 근데 더 비싸게 사줄 것이냐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지역별로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사옥을 쓴다거나 이런 데가 욕구가 좀 있는 곳들은 그래도 적자 나도 사시더라고요. 근데 단순 투자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얼마 전에 내신 운명을 바꾼 부동산 투자 수업 이 실전편에서는 네. 또 뭐 향후 2, 3년 네. 눈여겨보고 있는 투자처 네. 아주 기술 중에 기술. 이거 뭔데요? 여기 뭐 여러 개를 담긴 했는데 그 중에 뭐 몇 개만. 근데 돈이 없으시니까 우선 네네. 뭐 제가 제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GTX C랑 A가 연장되는 게 있는데 그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야 그게 언제 되냐 한 20년 걸리겠다 30년 걸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그렇게 불확실하고 아주 멀리 있으니까 지금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정말 이게 현실화가 되면 지금 가격에 네. 못 사거든요. 그래서 뭐 평택이나 이런 데를 좀 한번 보시라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이런 기술을 바라는 분들은 돈이 많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리스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리스크 중에 가장 그나마 투자할 만한 리스크가 시간의 리스크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에 투자하는 거는 네. 그 돈이 적은 분들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리스크를 피하려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게 싫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고 막 엄마 돈 땡겨서 막 이렇게 리스크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하는 리스크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기 때는. 그러니까 평택 뭐 이런 데도 괜찮고 네. 인천 쪽 저는 좋게 보거든요. 인천. 인천. 네. 근데 인천은 지금 교통 계획도 진짜 많고요. 개발하려는 게 정말 많은데 장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있어요. 집이 정말 낙후돼 있는 동네가 정말 많거든요. 한 블럭이 낙후된 게 아니고 그냥 한 7, 8블럭이 다 낙후돼 있는 동네들도 인천엔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인천이 오래된 도시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동네들이 반대로 생각하면 인천은 서울의 서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인천의 외곽이면 또 서울에 가까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천의 외곽은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서울에는 가까우니까. 그런 동네들 중에 되게 낙후된 곳들도 한번 보시면 아직 뭐 빌라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 주고도 살 네. 수도 있고 뭐 아파트도 뭐 2, 3천만 원 주고도 살 수도 있는 네.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까지의 투자 수익률은 괜찮았다. 네. 네. 그러니까 또 교통 호재 같은 것들도 생기니까 네.
그런 주변으로 한번 공부해서 사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과 인천 우선 주목해보자. 네, 더 자세한 거는 책에. 네, 그렇습니다. 자, 책에 보면 또 오늘의 썸네일 하나 뽑을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생애 첫 부동산 투자 3천만 원이 있다면 네. 어떻게 투자하겠는가? 자극적입니다. 아주. 네. 3천만 원 있다면은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곳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2년 전만 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고 2년 전에 뭐였는데? 2년 전에는 이 정도면 아파트 다 샀죠. 갭 투자로 막 샀었죠. 1년 전만 해도 살만했어요. 지방에 가면은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방도 3천만 원으로 아파트 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3천만 원 정도면 뭐 신용대출 막 이런 돈을 막 끌어다가 작년에 할 수 있었던 물건들을 지금 좀 비싼 값에 사시든지 아니면은 완전 낙후되고 완전 낡은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미정인 그런 물건을 지금 선점하든지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후자를 하는 게 그나마 낫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당장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길게 버틸 수 있는 분은 하시라는. 길게 버틸 수 있으려면 내가 시드가 있으신 분들은 길게 버틸 수 있는데 네. 이 3천원 자체가 네. 내가 지금 시드가 굉장히 작다는 건데 네. 그거를 찾아서 네. 길게 버티라니. 한 20년 버텨요. 그래서 어떡해. 될지 안 될지 몰라. 네.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네. 뭐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미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면 오를수록 기회가 닫히고 문이 적어지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천만 원은 작년에 3천만 원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려면 아까 같은 재개발 이런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경매 쪽으로 빠지는 것도 괜찮다. 경매는 어쨌든 시세가 안 올라가도 시세보다 싸게 사서 이거만큼만 팔아도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갭 투자라든지 뭐 일반 매매는 다 제값 주고 사서 비싸지는 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사야 돼요. 그러면 고르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미 좋은 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경매는 어쨌든 뭐 시세가 안 올라도 그냥 조금 싸게 사서 제값에 팔고 나와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해보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경매 오늘 굉장히 추천해 주시는데 네. 경매 관련해서 추천할 만한 뭐 책이 있을까요? 요 책 보면 좋겠지만. 뭐 여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을 뭐 다뤄가지고 근데 경매는 이건 있어요. 경매는 책 가지고는 솔직히 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경매를 배운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경매는 더 이 심적인 고통이 좀 크니까. 그죠. 특히 이제 누구 만나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뭐 고소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일들도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이 적으니까 지금의 돈이 적으신 분들은 한번 그 내 깡을 좀 키워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좀 경매를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은데 누구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좀 그런 경매에 맞는 사람인가? 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뭐 오프라인에 강좌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데 가서 뭐 그런 들으면서 좀 거기에서 커뮤니티 이제 어쨌든 서로 알아가면서 네. 그런 것도 좋고 네. 뭐 혼자 독학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돈이 적기 때문에 기회를 내가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문이 많이 닫혔으니까. 그런 거는 경매 쪽이 그나마 낫고 지금부터 경매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보면은 언젠가 어쨌든 하락기가 오긴 올 거거든요. 오긴 오죠. 지금 윤석열 정부 그 인수위에서 하는 대로 만약에 공급을 계속 이렇게 하고 네. 민간 재건축도 계속 풀고 하면은 오게 됩니다. 무조건 안정기가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숫자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적은 돈이라도 불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경매를 한번 배워보면서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자들은 그러면 네. 좀 어떤 부동산이 재택하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부자분들도 이제 주변에 많이 생기셨을 것 네. 같은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부자분들은 되게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들과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분하고 이제 앞으로 사야 되는 분하고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심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사라고 하냐, 뭐 물건 떠넘기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도 없는 분들, 아예 무주택인 분들 입장에서는 집을 사라는 개념인 거지 절대 지금 무리하게 여러 채를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많이 버셨겠지만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뭐 금리 인상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는 현금으로 또 가지고 계시려고 하는 분들도 좀 많아졌어요. 확실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어쨌든 느껴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부자분들이든 아직 뭐 집이 없는 분들이든
무리해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내 능력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자들도 보면 레버리지를 많이 쓰신 분들이 있어요. 전세도 많이 끼고 대출 많이 낀 분들은 조금씩 정리하면서 좀 안정화를 갖추려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작년, 재작년처럼 막 15%씩, 20%씩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는 저도 아니고요. 다만 상승세가 아직은 조금 더 갈 것 같기 때문에 살 분들은 사시라는 거고 안 샀을 때 전월세 시장에서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뭐 돈 끌어다가 투자하면 엄청 좋아집니다. 뭐 부자 됩니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은 좀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표지에 있는 메인 카피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 이게 영상으로도 있잖아요. 네. 그게 아마 부일라님이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영상 중 하나일 텐데 네네. 그 영상 몇 년도쯤에 올렸죠? 2017년 1월인가? 2월인가? 네. 뭐 그쯤에 올렸을 거예요. 사실 그 영상이 이제 앞에 절대로라는 멘트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영상을 보고 집을 샀는데 만약에 하락기가 갔으면 굉장히 큰 이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영상이었을 텐데 어쨌든 그 이후로 집값이 오르면서 다시 부일라님이 영상을 보고 거기서 뭔가 모티브를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은 정말 다시 감사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아직 여전히 무주택이신 사회초년생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조언이라든가 그다음에 20대로 돌아간다면 투자에 있어서 나는 이거만큼은 꼭 준비하겠다. 이제 지금 벌써 30대 이제 초반인가요? 저 40. 지금 딱 네, 좀 많입니다. 83년생이군요. 네네네. 제가 82년생이거든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건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늦은 걸 인정하자. 늦은 걸 인정하자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립니다. 20대 분들은 나는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상승기가 와버리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렇게 막 허탈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상승기 때 잘 저 때문에 뭐 집을 사서 뭐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하는데 늦었습니다.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2017년 이후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가서 마치 2017년에 처음 시작한 사람만큼 부자가 되는 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럴 시장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남들이 하는 거 정도는 나도 하고 있어줘야 되겠다 정도로 생각을 좀 정리하시고 아예 무주택을 가는 거는 남들이 하는 만큼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락할 수도 있지만 상승을 한 번 더 하면 이제는 더 못 사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거 사면서 그냥 같이 따라가자. 그러면 이렇게 역설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언제 부자 됩니까 도대체? 그러면 지금 내가 돈이 적으신 분들은 반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사서 잃어봐야 얼마나 잃겠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5,300만 원짜리 아파트 사면서 이게 20% 빠지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넣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적은 분들은 작은 거 사서 그냥 최소한은 하고 가능하면 뭐 주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러다가 언젠가 또 하락이 오겠죠. 그럼 그때까지 뭐 욜로로 사시라는 게 아니고 또 돈을 또 많이 모아 놓으셔야 돼요. 많이 모았다가 그런 하락기가 오면은 분명히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또 이러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니 그래도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내가 어떻게 집을 사냐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번 기회는 아마 이렇게 올 거예요. 뭐냐면 집값은 하락합니다. 근데 그 2013년, 14년, 15년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하락기가 오면 전세가 급등해요. 그래서 2013년, 14년도에 전세가 폭발해가지고 집이 없다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갭이 완전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뭐 강남도 뭐 1억이면 뭐 집 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집값이 비싸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모아놓다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붙는 기간이 올 것이다. 근데 그때 못 사겠죠. 왜? 무서우니까.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 손 놓고 폭락하면 사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장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시면서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좀 보면은 나중에 그런 갭이 딱 붙는 시기가 올 때 내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지금부터 노력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지. 지금 어차피 못 사니까 뭐 돈을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그때 가면 또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열심히 돈도 모으고 작은 거나마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집값이 폭락하는 걸 기다리고 있으면 정작 폭락장이 와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역시 아무것도 없다. 그때는 또 못합니다.
오늘 이제 부일라님과 함께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 요 네. 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요것만 딱 더 드리고 끝내볼게요. 부일라님은 이제 돈이 많지 않은 시절이 있으면서 지금 어쨌든 경제 시작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유튜브를 하시면서도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더 만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뭔가 DNA나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보면 이게 약간 좀 뭔가 구분되는 것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거 같아요. 이 길이 될 길인지 안 될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끝에 잃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대부분 어떤 자기가 이렇게 뭘 하나를 할 때 포기 안 하고 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근데 마침 또 그게 되는 길이다.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유튜브 한 지 이제 6년 됐지만 6년. 옛날엔 정말 아무것도 안 됐고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유튜브로 돈을 얼마 벌었지? 하고 보니까 첫 해 보니까 한 달에 뭐 10만 원? 막 15만 원 막 이렇게 벌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도 막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행히 또 운때가 맞아서 이렇게 된 건데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믿고 가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중간에 뭐 포기하고 아닌 것 같아 하고 딴 데 갔다가 또 잃고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가능한 한 되는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이 맞다 싶으면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언젠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돈이 안 되는 시절을 버텨야 된다. 근데 조금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접으세요.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쪽도 플랜 B도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해보고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접어야 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하시면 안 돼요 또. 알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